네, 지금 보시는 것 중국의 전통 무술인 태극권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동작으로 강하게 나오는 상대를 제압한다는 태극 철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보복 관세에 이런 태극 철학으로 맞서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걸까요?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무역협상단이 중국으로 돌아간 뒤 베이징에서는 강경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면에서 3면에 걸쳐 미국 요구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쓴맛을 보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관세 뭉둥이에 태극 철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중국은 싸울수록 강해진다고 항전 의지도 밝혔습니다. 加征关税解决不了任何问题，中方从来不会屈服于外部的压力。 학계에서는 애플 아이폰의 중국 내 판매 금지와 미국 국채 매각 등 대미 보복 조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经济成功抵御了各种下行风险的冲击，宏观经济、金融市场和劳动力市场，我们保持平稳的运行。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강경 기류지만 중국 정부는 당장 구체적인 보복 조치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여파로 체감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만큼 확전을 자제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이렇게 세계 무역의 근간이 흔들리는 가운데 사우디의 유조선 두 척이 어제 의문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비격 장소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이 아랍에미리트 동부 푸자이라 인근 수역에서 의문의 피습을 당했습니다. 두 척 중 한 척은 사우디에서 원유를 싣고 미국으로 가던 중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자이라 항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맞서 이란이 봉쇄를 경고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쪽으로 140km 떨어진 곳입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예고에 대응해 중동 일대 해역에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B-52 전략 폭격기 등 병력을 대폭 증강 배치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사우디 유조선에 대한 공격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면서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불손한 의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전국 버스노조의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버스업계는 버스기사의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를 앞두고 대대적인 버스 노선 감축과 노선 폐지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는 절반에 가까운 버스 노선이 없어지거나 바뀝니다. 먼저 박정서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노선 변경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경기 수원여대를 출발해 서울역 환승센터까지 50km 거리를 운행하던 7,900번 광역버스 노선이 지난달부터는 사당역까지만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운행거리가 17km 줄어든 겁니다. 우리 사업자 입장에 연간 10억, 20억 투자를 보신다고 하시면 충분해요. 오는 7월 경기버스 9,000대 중 848대가 운행을 중단할 예정인 가운데 버스 노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2,185개 노선 중 49개는 폐지되고 317개는 구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653개 노선에서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것까지 합하면 절반 가까운 노선이 바뀌는 겁니다. 그만큼 운수 종사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뽑지 못하고 이제 현재 인원 가지고 운행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죠. 차라리 더 늘려야지. 아침으로는 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철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버스 회사가 노선이나 운행 횟수를 바꾸기 위해선 지자체에 신고해 수요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주 52시간 근로제를 어겨 형사처벌을 받느니 과징금을 내는 게 낫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버스 파업에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피해도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버스 파업과 노선 감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 세금을 일부 투입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버스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일자리 나눔 지원 사업 예산을 통해 인력 충원을 하는 버스 회사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일자리 나눔 지원 사업 예산은 250억 원에 불과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버스 회사들이 새로 기사를 뽑는 데만 8천억 원 넘게 필요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버스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주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하지만 국토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인상을 압박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요금 인상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내버스가 요금이 조정할 때는 됐다고 본다. 개인적인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에 열쇠를 쥔 지자체들과는 좀처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 기획재정부는 조금 전 버스 차고지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광역교통 활성화 사업을 통해 버스 노사를 돕겠다며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버스업계와 노조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어 파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부르키나파소에서 구출된 한국인 여성 A씨는 정부가 가지 말라고 한 아프리카 위험 지역을 여행하다 피납됐습니다. 그런데 알아봤더니 납치된 지 한 달 동안은 움막과 텐트를 옮겨 다녔고 첫 2주 동안은 스트레스로 식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2일 부르키나파소에서 베냉으로 향하던 버스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에 납치된 40대 여성 A씨. 피랍 이후 한 달 동안 움막과 텐트를 옮겨 다니며 지냈고 처음 2주 동안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식사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1년 6개월에 걸쳐 세계 여행 중이었는데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로 건너간 것은 지난 1월이었습니다. 모로코를 시작으로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로 이동했는데 모두 여행 경보가 발령된 위험 지역입니다. 특히 말리는 전 지역이 적색경보, 즉 철수 권고 지역으로 외교부는 A씨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군이 부르키나파소에서 구출 작전을 벌인 것도 무법천지 말리로 피랍자들이 옮겨지면 구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리에서는 지난 2015년 이슬람 무장단체가 호텔에 난입해 인질극을 벌여 수십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Ce matin, vers 6h50, ils sont venus vers la rue du collège, le collège Horizon. Donc, ils sont arrivés au balnéaire et ils ont commencé à tirer l'escorte de la sécurité qui est là-bas. 프랑스 언론은 이번 피랍 역시 말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 카티바 마시나 소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이 여성은 현재 프랑스 군 병원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마쳤습니다. 이제 귀국을 해야 할 텐데 치료비와 귀국 항공비는 누구의 부담일까요? 일단 우리 정부는 비용을 댈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피랍된 한국인 여성 A씨는 항공비와 병원비 등 구조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의 긴급군안 활동비 사용 지침에 따르면 정부 지원 대상을 경제 능력이 없고 연고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1년 반 넘게 개인 여행을 해온 데다 가족과 이미 연락이 닿은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긴급 군안비 지원 대상자는 해외에 방치된 행여 병자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우리 정부에 A씨의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긴급 상황에 들어간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국제 관례에 따른 겁니다. A씨는 현재 건강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프랑스 군 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랍자의 귀국과 관련해 정부가 비용을 댄 적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차량에 치여 숨진 여배우 한모 씨. 한 씨는 사고 50분 전까지 남편과 지인들과 영종도의 식당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수연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한 횟집입니다. 지난 6일 새벽 여배우 한모 씨는 이곳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먼저 지인 2명이 자정쯤 횟집에 도착했고 이어 한 씨 부부가 자리에 합류한 겁니다. 저 지인분들이 와서 먹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온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뭐 연예인 뭐 당시 한 씨의 남편은 술을 마셨습니다. 남자분 뭐 어때요? 내가 그때 보면 남자분 한잔 하는 걸 내가 봤으니까. 하지만 당시 한 씨의 음주 여부는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뭐 하는지 한번 모르겠어요. 한 씨 일행은 횟집의 마지막 손님이었고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새벽 3시 10분쯤에 한 씨 차량으로 추정되는 흰색 승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한 씨의 차량은 횟집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개화터널 부근까지 약 46km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웠고 승용차 뒤에서 몸을 숙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조수석에서 나와 갓길로 향했고 한 씨는 새벽 3시 50분쯤 뒤따라오던 택시와 승합차에 잇따라 치이는 사고를 당하면서 끝내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편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웠다고 했지만 아내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운 이유는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어제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부상자 중에 이 사고로 숨진 여성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모녀가 함께 절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 김희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도사 차량 돌진 사고로 숨진 52살 성모 씨의 빈소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병원의 분만실에서 수간호사로 일했지만 싸늘한 주검이 돼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마 그 큰애가 성모의 고3인 거잖아. 그래서 아마 그 중에 좀 잘 치료해달라고 초파에 내가 해서 그래서 겸사겸사 겁니다. 성 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 신자인 어머니와 함께 절에 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78살의 어머니도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모녀 관계라는 사실은 휴대전화를 통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성 씨 휴대전화에서 엄마로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수술 중이던 조 씨의 휴대전화벨이 울린 겁니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거로 이제 모녀지간인가라고 추정을 했지. 사망자를 지문으로 확인했고 그다음에 유족이 와서 이 모친인가 확인이 된 거예요. 경찰은 고령 운전자인 75살 김모 씨의 운전 미숙 가능성과 함께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희태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남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남성이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리스한 고가의 수입 전기차를 몰았는데요. 다른 차량 2대와 순찰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교통신호도 무시하고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한 파란색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합니다. 사고 뒤에도 속도를 올려 인도 경계석과 부딪히더니 도로를 크게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서 후진을 하며 달아나려 합니다. 결국 뒤따라온 순찰차를 들이받고 진로가 막힌 뒤에야 멈춰섭니다. 사고 10분 전 운전자는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사거리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을 발견하고는 방향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불법 유턴을 하면서 이제 도망을 가는 등 이제 정차 명령을 이제 무시하고 계속 이제 도주한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신호도 무시하고 강남 일대 큰 길과 골목길 5km를 누비며 달아났는데 순찰차가 최고 시속 130km로 달려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7%. 사고 차량은 시가 2억 원 상당의 수입산 전기차로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2명과 경찰관 1명이 부상을 당했고 순찰차 1대와 마세라티 등 수입 차량 2대가 부서졌습니다. 32살 유모 씨를 뺑소니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가수 승리는 성접대뿐만 아니라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요.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여성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등 최소 3차례 이상 성매매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현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하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5년에 최소 3차례 이상 성매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리가 자신의 집 등에서 성매수를 했다는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승리는 원래 알고 지내던 여성이라며 성매매가 아니다라고 성매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관계자들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리 측이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앞서 승리는 성매수 혐의와 함께 지난 2015년 성매매 알선과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승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여현규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요. 성폭행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거듭된 부인에도 뇌물과 성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시나요? 검찰 수사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수수 액수를 모두 1억 6천여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생활비조로 받은 3천만 원 외에 1억 3천여만 원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수중에서 나왔다고 봤습니다. 2007년과 2008년 사이 골프 접대와 명절 떡값, 성접대 비용으로 현금 2천여만 원과 1,000만 원짜리 그림 한 점이 포함됐습니다.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의 보증금 1억 원 분쟁에서 윤 씨에게 소송을 포기하게 한 정황을 두고는 김 전 차관에게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신 이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영장 청구서에서 빠졌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이른바 별장 동영상이 2008년 촬영됐다고 주장해왔지만 수사 과정에서 촬영 시점이 2007년 12월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도 최근 당시 머리 모양 등을 볼 때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구속 위기에 놓인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을까요? 시종 일관, 모르쇠 전략이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수사단이 별장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하자 거부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흘간 2차례 20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들은 물론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도 부정했습니다. 윤 씨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금품 제공 주장 역시 사기꾼의 자기 과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두고도 정반대 진술을 내놨습니다. 예, 그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은 김학의 씨는 맞고요. 김 전 차관은 닮긴 했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을 직접 보고 확인해보라는 수사단의 권유도 뿌리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원본과 동일한지 증명되지 않은 디지털 자료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신 판례를 거론하며 증거 가치가 없는 동영상을 보지 않겠다고 끝내 거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모르쇠 전략을 두고 일각에선 뭐라도 인정할 경우 쏟아질 검찰 추궁에 버틸 만한 마땅한 방어 전략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래 지나 증명이 어려운 범죄 의혹의 입증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반면 수사당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진술에 불과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지금부터 정치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외투쟁 중인 야당을 정조준해서 막말을 중단하라, 혐오를 부추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다분히 그를 겨냥한 것입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서 1대1로 만나서 담판을 짓자고 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격려에 눈물을 글썽이며 민생 대장정을 시작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 말씀들이 다 정말 애국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울산을 찾아 정부 경제 실정을 강조했고,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내고야 말 것입니다. 대구와 구미를 돌며 지지층 결집을 노린 발언을 이어갑니다.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런 업적을 표명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면전환용 회담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회담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한국당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한다며 한국당 장외투쟁의 단골 소재인 색깔론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동을 재차 강조하며 황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5당 대표가 만난 뒤 단독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 채널A 사옥에서 내려다본 광화문 이 시각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세월호 기억 공간이고요. 바로 맞은편에 대한한국당이 친 천막이 보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밤 8시까지 잦은 철거를 요구했고 애국당은 힘으로 철거를 막겠다고 했었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지훈 기자. 네, 대한애국당은 오늘 저녁 8시까지 천막을 철거하라는 서울시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철거 시한이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당원들은 지금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시간 전인 오후 6시엔 조원진 대표 등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한테 경고합니다. 철거하면은 3월 10일보다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박원순 시장이 세월호 단체와 자신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건데요. 박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애국당은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숨진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며 지난 10일 천막을 설치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장을 이용하는데도 법과 상식,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상으로 해가 진 뒤에는 강제 철거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당장 오늘 밤 중엔 물리적 충돌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근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정치 일선인 민주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내일 취임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인데요. 대통령 취임 2년 만이고 또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될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입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사로 다시 출근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대선 직후 해외로 떠난 지 2년 만입니다. 딱 2년 만에 당 돌아오는 건데요.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책임도 무겁고 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내일 민주연구원 원장 공식 취임에 앞서 김민석 전 원장 이임식에 참석해 각오를 밝힌 겁니다.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정책과 인재 영입으로 승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총선 승리에 꼭 필요한 일종의 병참 기지로서 역할을 해서 좋은 정책과 좋은 인재가 차고 넘치는 당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좀 최선 다하려고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곁을 지켰던 양 원장은 2016년 히말라야 트레킹도 함께한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정권 출범 직후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정치 행보를 자제했지만 이제 처신이 대통령께 연관되는 좀 상징성이랄까요? 상관관계 같은 게 좀 너무 커서 조금 더 조심스럽고. 지난해 말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 등의 제안을 받고 민주연구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양 원장이 총선 전략 수립은 물론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가교 역할을 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희입니다. 네, 이틀 뒤 수요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김성식, 오신환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수요일 선거 결과는 손학규 대표 체제의 지속 여부 그리고 향후 정계 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민호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이 30분 간격을 두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손학규 대표 체제를 유지한 채 혁신위를 통한 당의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혁신과 관련된 모든 과제에 대해 제한 없이 논의할 혁신위원회를 하루바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면 오 의원은 손학규 대표 퇴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무책임한 지도체제 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두 창당 주역과 손잡고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비호남권 비례대표 의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거취가 선거의 쟁점이 된 이유는 공천권과 향후 정계 개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손학규 체제는 유지되고 당내 호남계가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정계 개편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민호입니다. 민주평화당 새 원내대표로 삼선의 유성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취임 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를 듣던 평화당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재 안대로라면 부결시켜야 한다고 지역구 의석 축소에 반대했습니다. 중증이 아닌 초기 치매여도 보장해주는 치매보험이 인기인데요. 수천만 원까지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막상 보험금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출시된 대형 손해보험사의 치매보험. 경증 치매 진단만 받아도 2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보험사들도 경증 치매에 초점을 맞추면서 치매보험 가입 건수는 1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동안 다수 보험사들은 의사 면담만으로 최하 수준인 1점을 받아 경증 치매 진단이 나와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영업해왔습니다. 하지만 약관을 자세히 뜯어보면 CT나 MRI 같은 뇌영상 검사 결과도 내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뇌영상 검사 자료를 기초로 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수 요소인지 아니면 그냥 참고 자료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치매로 진단받은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지정 대리인 청구 제도 역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신청 비율은 0.8%에 그칩니다. 자기가 치매 걸린 줄 몰라요. 이 보험 자체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보험금 청구권.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까지 치매보험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바깥 활동이 늘면서 고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나는 수족구병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고열에 시달리다 병원을 찾은 2살 배기. 수족구병 진단을 받고 결국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열이 정상 수치는 떨어지지 않고 근데 수포 점점 양 많아지면서 물집같이 올라오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수족구병과 관련한 정보 공유 글이 쏟아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불안해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본인들 위생이나 이런 거 관리를 잘 못하고 하다 보면 또 옮길 수 있는 그런 항상 염려는 있죠. 최근 수족구병 환자는 1000명당 6명꼴로 3주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6세 이하 영유아들에게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수족구병 바이러스는 주로 침이나 대변 등 분비물을 직접 접촉하면서 전파됩니다. 고열과 발진이 나타나 홍역이나 수도와 초기 증상이 비슷하지만 늦봄에서 가을 사이엔 수족구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안에 수포가 없다 하더라도 사지 말단 부위, 손이나 발, 그리고 또는 특징적으로 엉덩이나 무릎 쪽에 수포가 생기는 경우에는 수족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족구병은 예방접종 백신이 따로 없고 한 번 걸려도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기의 기저귀 교체 전후 손을 씻고 장난감을 자주 소독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10대 임신을 소재로 한 웹툰이 논란입니다. 연재 중단 요구, 소재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이상현 기자입니다. 졸업을 앞둔 고교생이 임신을 확인한 뒤 남자친구에게 차이지 않을까 먼저 걱정합니다. 부모에게는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집을 나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연재되고 있는 웹툰. 태국 작가가 그린 웹툰의 첫 회가 공개되자마자 연재 중단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10대 미혼모를 지나치게 가볍게 그렸고 혼자 책임지는 모습도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만화 자체로 즐기면 된다는 의견 등 댓글 5만여 개가 달렸습니다. 거센 논란에 해당 포털 사이트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이례적으로 3회차를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선의를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연재를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연재가 진행되면서 작품의 그런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유명 웹툰 작가 기안84가 작품 복화광에서 청각장애인의 생각을 어눌한 말투로 그렸다가 장애인 인권단체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고 내용을 고친 적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웹툰 시장 규모는 8,8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웹툰의 영향력에 비례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WHO가 이번 달 20일 열리는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수년간의 연구 결과 게임 중독의 유해성이 입증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WHO 결정에 따를 방침입니다. 국내 게임 업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게임 산업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담배처럼 세금 외에도 추가 부담금을 게임에도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5년간 경제적 손실만 11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게임은 너무 안 좋아라는 편견이 생겨버리면은 군에서 수익 창출하기가 너무 어렵고. 게임업계는 중독 판별 기준이 모호하고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환자로 낙인 찍힐 우려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론은 엇갈립니다.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중독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기준도 좀 마땅치 않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헤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질병으로 정말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게임 산업 육성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지난해 택시기사가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승객이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동전을 던지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검찰이 이 승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새벽 3시쯤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가라고. 욕 그러지 말고요. 승객은 기사에게 요금을 내겠다며 동전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택시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택시기사의 사망 책임을 30대 승객에게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30대 승객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폐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 시민위원들 대다수가 영장 청구 의견을 낸 걸 감안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의 행동과 기사 사망 사이의 연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보고 폭행치사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군 복무 중 무릎 인대가 파열됐는데 10달 뒤에야 확인했습니다. 고질적인 군병원 문제 때문에 국군 수도병원에 민간인 출신 병원장을 데려오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군 의료 개혁이 좌초에 빠진 이유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하욱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지난해 군 의무사령부가 작성한 내부감찰 보고서입니다. 사령관 사명조사였는데 감찰 대상은 유근영 전 국군 수도병원장. 근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병원장의 출퇴근 점검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유 원장은 군 의료개혁을 위해 국방부가 영입했던 민간 출신 병원장. 군병원 개혁을 위해 추진한 과감한 민간 위탁 방안이 표류하자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감찰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전직 군의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병원장은 예산을 확보해주고 좋은 사람 데려오고 국회 가서 좀 뭘 설득하고 근데 의무사령부는 병원장이 자리를 지켜야지 왜 자리를 안 지켜갖고 외출이나 나가 그런 걸로 또 불신을 하고 업무 추진 스타일이 달라 수뇌부와 마찰도 잦았다는 겁니다. 의료개혁을 위해서 목소리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좀 많이 묵살당한 걸로 들었거든요. 감찰을 지시한 전직 사령관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됐건 어떤 있었던 것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타당치는 않은 것 같아요. 군 의료 체계를 믿지 못하다 보니 아픈 장병들은 휴가까지 써가며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민간 병원 가서 파열인 걸 확인한 거예요. 그거까지 그럼 얼마나 걸렸어요? 10개월. 저는 막 허리가 아픈데 엑스레이 찍는 것도 절차가 바로바로 안 되고 민간화 되면은 그런 거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국방부는 지난해 국군 수도병원 외상센터 진료를 분당 서울대병원에 맡기는 시범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의 그 수준? 그거를 믿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환자가 생명을 담보로. 심지어는 수도병원 운영 자체를 민간병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국방부에 전달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기득권이죠. 수도병원이 군에서 갖고 있는 의료 중에 제일 큰 조직인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년에 개원 예정으로 500억 원이 투입된 국군 외상센터는 운영 계획조차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는 중인데 딱히 어떤 내용이 주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병사를 위한 군병원을 만들겠다는 군 의료개혁이 제밥그릇 지키기 논리 속에 좌초위기에 처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직접 내려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왔다는 기록은 없었는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당시 광주에서 일했던 미군 정보요원이 39년 만에 꺼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39년 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미 육군 정보요원으로 근무했던 김용장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와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씨가요, 21일 정오경에 헬기로 내려왔습니다. 회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 보안대장 등 74명과 회의를 가졌고 회의 직후 사살 명령이 시행된 걸로 추정했습니다.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집단 사살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바로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군 침투설도 전 전 대통령이 날조한 것이라며 오히려 교란 목적으로 남한 특수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시각 광주 법정에선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이 첫 법정 증언에 나섰습니다. 헬기가 두 번을 이동하면서 제 타고 있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사격을 했는데 제가 보는 상황만큼은 하늘이 무너져도 진실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때이른 더위와 건조함, 미세먼지와 꽃가루 등 신경 써야 될 날씨 소식이 많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대기 정체로 먼지 농도가 아침 저녁으로 높아질 수 있는데요. 출퇴근길에는 마스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부 지역은 흐리고 충남 서해안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에도 5mm의 비가 조금 지나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화창하겠지만 영남 지역은 오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가 15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구 28도, 세종도 역시 28도까지 오르면서 많은 지역이 낮 기온이 높게 치솟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추가로 오르면서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중부 지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나 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대화가 오갔겠습니까? 전적으로 김현미 장관이 한다는 지들끼리 이상한 짓을 하고 지금 버스서 네, 저는 처음에는 또 공무원 탓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보고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주 52시간 근무제의 책임 장관인데 버스 파업을 코앞에 두고 이 사안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파업의 불편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게 생겼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